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다양한 블록체인 상호 운영성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스위프트에 대해서는 과거 은행권이나 금융권 사람들이나 알았지 일반인들은 관심밖이었는데요. XRP 투자자들은 국가, 기업, 개인 간 송금을 할 때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라고 과거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실험을 했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실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블록체인의 도입이 유동성, 자동화 투명성, 보안 등에 도움이 되겠지만 막상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은 뒤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의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얼마 전 태국의 집권당인 푸아타이당의 경우는 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 예정인 디지털 지갑 계획에 유틸리티 토큰을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푸아타이당이 최근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약속한 이 계획은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1만 바트 이제 약 290달러의 이제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한국의 GDP로 환산했을 때 국민 1인당 약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당 토큰은 주소 등록지 반경 4km 이내의 지역 업체에서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채무를 갚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어떤 시스템에서 작동할지는 아직 명확치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토큰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가 없게 되죠. 이제 예산은 5,600억 바트, 한화 약 5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해당 자금은 2024 회계 연도에 징수한 세금과 세수 창출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행은 현재 유틸리티 토큰을 지불 수단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 집권당은 중앙은행과 규제 개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 태국의 국민 에어드롭 프로그램은 이제 2024년 4월 송크란 축제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송크란 축제는 아시아 3대 축제 중 하나인데 아마 TV에서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물총 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 붓고 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큰 에어드랍의 실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시기는 아직까지 불명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태국의 경우는 베트남과 함께 지난해부터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허브 중 하나로 점점 치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베트남과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 총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는데 이 데이터 분석 업체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중저소득국 및 중상위 소득국 이용자들이 현재와 같은 매크로 경제 속 자기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수단, 즉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립토 마켓의 허브라고 불리우는 이 싱가포르의 순위를 베트남과 태국이 뛰어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당시 태국의 가장 오래된 메가뱅크인 시암상업은행의 경우는 SCB 은행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 51% 인수 결정을 했던 것을 보면 꽤나 오래전부터 이 크립토 마켓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메가뱅크들은 정부와 컨택을 하며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기에 선점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 이번에 나온 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에어드랍이 언제 실시될지는 알 수 없으나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라는 것만 해도 투자자들 입장 충분히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비트코인 가격적인 측면 매수하기 가장 좋은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적은 현재 가격이다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에 관해 유명 크립토 애널리스트들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과연 최적의 타이밍을 언제라고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비트코인 최적의 투자 타이밍은 언제인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때 8천만 원을 돌파했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올 1분기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이후 최근 3천만 원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도 암호화폐 투자에 관해 숱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전문 투자자가 생각하는 최적의 투자 타이밍은 과연 언제일까? 이 코인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애널리스트 레이 살몬드와 유명 투자자 루크 브로일스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브로일스의 경우는 지난 2020년 채권 시장의 붕괴를 깨닫고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게 돼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이들이 브로일스와 같거나 비슷한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버티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살몬드의 질문에 브로일스는 채권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로부터는 가지고 있던 대다수의 채권을 모두 처분했다. 지난 3년간 보유하던 채권의 97% 팔았고 이번 주에 남아있던 3%마저 매각했다. 그 돈으로 지금까지 달러와 부동산, 비트코인에만 투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치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라며 주식과 의료, 부동산, 교육산업 등 모든 것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나 부동산, 비트코인과 같은 잠재력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미에 비트코인 투자를 언제 해야 하냐라는 살몬드의 질문에 브로일스는 침몰하고 있는 배에 비유하며 정해진 시점은 없지만 배에 남은 긴급용 보트에 누군가 먼저 타기 전에 자리를 선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긴급용 보트가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이제 어제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의 경우는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인 18만 7천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7만 명을 웃도는 수준인데 이 고용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므로 이 금리 인상 측면 추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현재 나오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을 보면 크립토 마켓 측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연기가 되며 이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것인데요. 코빌 리서치의 경우는 SEC에 대하여 ETF 관련 4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 8월 30일 새벽 미 연방 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 GBTC의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해 SEC의 거부를 무효화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죠. 이 미국 법원이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하는 경우는 절대로 흔치가 않습니다. 이제 SEC의 선택권의 다음 4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것입니다. 이 항소심에서는 판사의 수가 3명에서 무려 13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두 번째로는 판결을 받아들여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 신청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죠. 다만 법원이 평가하지 않은 새로운 이유를 언급하며 거부하게 되는데 이 법원의 이번 판결은 SEC가 지금까지 제시한 거부한 이유가 자의적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만일 SEC가 다른 흠집을 잡아 새로운 이유로 거절하면 이번 판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로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ETF 전환을 승인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이 행정절차법 위반을 시정한다라는 명분하에 이미 승인한 7건의 선물 ETF 상장 폐지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한다면 선물과 현물 ETF를 차별한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ETF 산업 전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증시를 포함한 ETF 산업 전체의 피해가 가는 것이죠. 이를 과연 기관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선택지인 ETF 전환 승인 선택이 이제 SEC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현재 총 10개의 신청서 대부분이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협정을 포함하고 있어 SEC 입장에서 이번 신청서는 이전과 달라 승인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전문 자산 운용사들이 약 220조 달러 규모의 제도권 자금을 관리 중인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이 규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합법적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하는 방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통한 제공은 제도권 자금의 유입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제 과거 10년간 SEC는 한결같이 ETF 승인을 거부했지만 현 시점의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수리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승인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이 블랙록이 ETF 신청사 목록에 합류하면서 ETF 승인에 대한 SEC의 정치적 셈법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캐나다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추이를 참조하면 유사한 ETF가 미국 증시에 출시될 경우 200억 달러 이상이 출시 이후 1년 이내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실제 다수의 현물 ETF 신청서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이 예측은 매우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 출시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다양한 블록체인 상호 운영성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스위프트에 대해서는 과거 은행권이나 금융권 사람들이나 알았지 일반인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스위프트 망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며 이 국제 송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물론 리플 XRP 투자자들은 이 국가 기업 개인 간 송금을 할 때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라고 과거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실험을 했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실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블록체인의 도입이 유동성, 자동화, 투명성, 보안 등에 도움이 되겠지만 막상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은 뒤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의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스위프트 보고서에 따르면 급진적인 블록체인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 시장 발전에 더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은 사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 스위프트를 이용한 국제 송금은 높은 수수료와 느린 속도가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위프트가 당장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리플의 XRP가 쓸모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간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리플은 파이 빼앗기와 이제 생태계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굳건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깨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론칭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정말 하루아침에 기존 서비스가 종료되고 신규 서비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제 송금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편하게 이용 가능한 사용자 경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혁신적으로 낮은 비용도 매우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리플은 그간 상당히 착실하게 프로젝트를 이행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각국의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은행들 중간에 있는 ODL 역시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리플은 막대한 ODL 수익을 가지게 되었고 송금에 들어가는 비용은 혁신적으로 줄게 되었죠. 완전히 다른 국가와 국가 간 송금의 이런 변화를 민간 기업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XRP 가격을 보면서 한숨 짓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위프트는 지는 해이고 리플은 뜨는 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격적인 측면 XRP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실제적인 눈으로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 친화적인 암호화폐는 절대로 찾아보기가 힘들죠. 과연 앞으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9포인트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모두가 대학에 목을 매야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구든 할 수만 있다면 의대에 가려고 합니다. 그나마 의대가 고소득의 편안한 삶, 거기에 더해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AI로 인해 법 쪽에는 상당 부분 직업에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페이닥터가 아무리 힘들
힘들다고 해도 의대가 최고의 직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죠. 예, 학력과 수입에 비례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학력과 수입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부 잘해서 학교 선생님이 된 사람은 월 200을 받고 학교에서 교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 간호대를 나와 병원에 들어가면 어느 병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월 300은 받습니다. 물론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월급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단적인 예만 봐도 반드시 학력과 수입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도 어줍잖은 과를 나오면 서울에서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사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학교 졸업장을 받아도 이제는 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이드 잡 하나씩은 다들 가지려 하고 있죠. 이 수입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것인데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직장에서 주는 월급만으로는 살기 어렵다니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뉴욕이나 런던 같이 급여 수준이 센 도시들을 보면 급여가 높은 만큼 생활 물가도 살인적입니다. 이 버는 대로 다 쓰게 되는 게 요즘 세상인 것이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든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밖에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버는 돈 안에서 삶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을 늘릴 수 있을까요? 이 자산을 불리려면 이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같은 투자 자산들은 그간 많은 선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비트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주식들 중 1등만 사면 끝없이 오른다고 생각해보죠. 이보다 쉬운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느 날은 엔비디아가 치고 나오고 또 어떤 날은 제약주가 폭등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이슈가 발생하면서 어떤 주식을 골라야 할지 혼잡스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코인은 훨씬 쉽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사면 됩니다. 모든 코인이 침체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나 비트코인을 사야 합니다. 그러다 비트코인이 폭등해서 신고점, 전고점을 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때는 모든 코인이 다 오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가장 쉬운 투자 중 하나입니다. 다만 4년 사이클로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